네, 오늘 북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장경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북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역사도 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북한의 역사를 문화재로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그 모든 역사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유물이 나오는 곳들이 수도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남쪽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라, 그럼 네. 경주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백제 그러면 부여라든지 공주를 가야 되거든요. 네. 이곳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평양이 수도였고 고려는 개성이 수도였고 네. 하기 때문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남쪽에 있는 백제라든지 신라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 북한의 경우는 고구려라든지 혹은 뭐 고조선 발해까지도 해서 우리 역사를 완벽하게 통일적인 시각으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에 현재 남아있는 유물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유물 개수요?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박물관인데 그곳이 현재 15만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5만 점이요? 네. 근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고구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수도가 평양이었으니까 6.25 전쟁 때 그 박물관이 파괴가 됐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제 발굴을 해서 수집한 유물들이 한 15만 점 가까이가 조선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이 사실 지역별로 되게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이런 박물관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역사박물관이에요. 제가 그 수도를 얘기한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행정 중심지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평양에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 미술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고려에 있었던 곳에는 개성박물관, 네. 고려박물관이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한 13곳이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지만 그 13곳이 1970년대까지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7.4 공동성명 할 때 남쪽에서 북한을 갔더니 13곳이나 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을 벤치마킹해서 지역마다 국립박물관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춘천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머지 창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들을 만든 것들이 다 북한을 벤치마킹한 경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14곳의 박물관들이 있고 북한은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좀 어려워져서 더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남쪽보다는 북한 쪽에 좀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유물이 있는 곳이 북한인지 남한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남쪽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어느 정도까지 발굴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다음 남쪽이 조금 더 잘 살면 유물은 잘 사는 곳으로 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쪽이 조금 더 많고요. 가장 큰 유물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건 아마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의 땅은 구석기부터도 있기 때문에 시대로는 동물의 뼈라든지 인골 같은 경우는 80만 년 전의 북한 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신석기 시대 토기의 경우 남쪽하고 북쪽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북쪽은 좀 크기가 커요. 크기도 크고 조금 남쪽보다 크기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해요. 대표적인 것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토기거든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워봤죠? 네,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생긴. 그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 남쪽에서는 이 한강 유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산의 동삼동 지역 같은 곳에서 나오는데 한반도에 있는 것 중에서 남쪽에 거는 한 38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게 연질이기 때문에 깨져가지고 붙여놓은 것들인데 북한에서 나온 거는 한 9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고요. 3배 정도 되죠. 그러네요. 3배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빗살 무늬도 훨씬 더 단단하게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훨씬 큰 규모의 그 다음에 잘 새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남쪽 것보다 북쪽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남쪽의 유물과 북쪽의 유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은 아마도 고조선 유물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고조선 유물. 예. 고조선 같은 경우 남쪽에서는 그 이쪽 지역이 시대가 위만조선이나 이렇게 해서 시대가 좀 내려오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보다 올라가는 큰 고인돌 속에서 나온 그 유물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큰 거울 같은 거 이런 그 고조선 시대 유물들이 아마도 그 남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북한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단군 왕릉도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어떤 거? 2000년, BC 2000년.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그 단군 왕검은 BC 2333년에 이제 그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잖아요.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가 단군 왕검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에서 발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인골이 나온 거예요. 오. 그런데 막상 그 북한, 사람의 뼈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람의 뼈가 나와서 북한에서는 이거를 그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일본으로 보내보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로도 보내봐서 여러 번 해본 결과 BC 2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정도 되니까 네. 2334년이니까 그 정도 되면 단군 앙검의 그 뼈는 아닐지 몰라도 고조선 시대의 유골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을 단군 앙검 능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북한의 현재 그 땅이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라고 하면 북한 쪽에 고조선 유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어. 그 많은 유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남쪽에도 많은 무덤들이 있죠. 네네. 고인돌. 네. 그 고인돌이 바로 고조선 유적입니다. 그 고조선 유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물은 동검. 아까 동검. 말씀하셨던 예, 그 비파형, 동검, 예, 비파형 동검은 동검. 고조선 거고, 그다음 세형 동검은 그 이후에 조선 거고요. 우리 거의 그 동검하고, 그다음 중국 거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중국 거는 큰 아주 그 2m, 3m 되는 큰 그 솥들이 많이 나와요. 솥들이. 예, 네네. 세 발 달린 솥이 어. 그 국가를 상징하는 거였다고 하면 그거를 막상 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네. 납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묽은 거예요. 연질이고 네. 우리나라는 무기를 잘 만드니까 이게 단단하게 주석이나 아연 성분들이 많아서 전혀 청동기의 성분들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청동기의 그 성분은 한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고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평양 그 지역을 파보면 고구려의 유물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실제 좀 많이 발굴이 됐나요?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 남쪽에 그 아차산성이라든지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좀 내려와서 그 점령한 지역에서 한두 개 나오는 거였고 북한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다 고구려 땅이었었기 때문에 그곳부터 만주까지 해서 고구려의 무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 아마 저기 그 고구려 고분벽화일 거고요. 고분벽화. 네,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다음 그곳에서 출토된 예쁜 것 중에 하나가 동그랗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요새도 영화 같은 주몽 같은 데 나오면 그 깃발로 만들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 안쪽에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고 그 가장자리 쪽에는 그 12개의 네. 이
그 점이 찍혀져 있는데 1월 그 해는 삼조고가 상징하고 있고 12개의 그 다른 구슬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출토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구려의 상징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을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고려도 또 빼놓을 수 없죠. 고려하면 또 수도가 개성인데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신라의 경주가, 그 다음에 백제의 그 공주라든지 부여, 그리고 최근에는 익산까지도 역사지구로 됐거든요. 네. 그것은 이전까지는 유물 하나하나를 지정하는, 점으로 지정하는 게 추세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의 수도라든지 이런 곳을 면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었던 공주, 부여, 익산, 그 다음에 그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 그렇다고 하면 고려의 수도였었던 개성도 이제는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지정한 거였고, 그곳에는 고려시대 왕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들을 발굴을 해서 나온 유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자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발굴을 실제로는 그 발굴이 아니라 도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훔쳐온 거네요. 네, 도구를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였었고, 그렇게 해서 그 나온 유물들이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그 청자라든지 그 다음에 유물들이 거기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려 유물 중에 이건 꼭 봐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네. 불교공예품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성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고려 그러면 금강산이거든요. 금강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그 TV 드라마로 나왔던 기왕후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금강산에 뭐 10,000개 넘는 불상들을, 금불상을 만들어서 시주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그런 것 중에 요 근래 그 발굴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스님의 가사에 있는 띠고리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그 예쁘게 그 다음에 조형적으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 크기도 작은데 불구하고 용 2마리가 뭐 여의주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아주 두꺼운 육각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고려인의 아주 금속공예의 그 솜씨라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은 수도가 또 한양이었잖아요. 네. 여기에는 또 북한 유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양 수도가 이제 남쪽이었다 보니까 어떤가요? 근데 그때 되면 저쪽 이 김종서라든지 이런 그 세종대왕에 의해서 함흥이라든지 압록강까지가 우리 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있었던 왕과 관련되는 유물들은 서울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대부들이라든지 무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던 유물들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에서는 사람이 살면 다 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에 가 있는 조선 유물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조선 유물 중에 그 우리 신사임당 알고 있죠? 네네. 신사임당 집안 5만 원짜리 계신 분. 맞습니다. 그 신사임당 부인, 그 신사임당이 아이들을 잘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율곡 선생, 그렇죠? 그래서 그 1,000원짜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딸도 있고 하는데, 그 신사임당의 그 그림과 그 다음에 그 딸과 아들의 글씨와 그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유물도 북한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암이 강아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유물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회화 작품이라도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국가가 가져와서 국가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거는 주로 많이 있는 것이 조선미술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회화 작품 그리고 그 도자기 작품 같은 게.
이게 다 북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북한에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생각보다 많은 유물들이 있네요. 예, 많이 있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은 뭐 도자기라든지 회화 작품이 있으면 이암의 아까 말했던 강아지 그림 같은 경우도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께 조금 더 좋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이 골동품을 수집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돈이 있었던 전용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관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추사 김정희 그림 같은 게 북한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고 이제 학자들도 북한의 경우는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 쪽은 있는데 발굴을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미술사는 또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북한에 있는 유물하고 우리의 유물하고 차이점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쪽에는 없는데 하면서 봤었던 아주 독특한 것들이 북한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건이라든지 또는 이성계라든지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 함흥에 가면 함흥차사와 관련된 유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수도가 있었거나 네네. 그 도시에서 그 인물이 났으면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쪽에는 없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다면 북한에 고조선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문화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북한에 정말 많은 문화재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문화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가 이 문화재, 북한 문화재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그거는 교수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북한에 있건 남한에 있건 우리 문화재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북한에 있건 남한에 있건 우리의 땅이고 둘 다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역사에서 백제라든지 신라가 있었다고 하면 북한에는 고조선부터 그 다음에 이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고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이어주려고 하면 이것이 남해 있건 북에 있건 이곳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워낙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경희 교수님과 오늘 유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